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핵심 개념들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신입 데브옵스 면접 가이드 핵심 질문과 답변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에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기술 포인트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면접을 바로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데브옵스 분야 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 하시는 당신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더커 파일 작성부터 쿠버네티스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자료 속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뭐 단순히 정보 나열 이런 게 아니고요. 더커의 CMD랑 엔트리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언제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는지, 또 쿠버네티스 도입할 때 어떤 숫자로 설득해야 먹히는지, 포드는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드에 착 붙는지, 네임스페이스는 또 왜 쓰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운영 중인 레디스에서 kubectlx로 메모리 덤프 뜨면 왜 큰일 나는지, 그 이유랑 의미를 확실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더커 파일의 CMD와 엔트리 포인트 지시요. 이거부터 보죠. 둘 다 컨테이너 시작할 때 명령을 지정하는 건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죠. 뭐가 다른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그 핵심은 뭐냐면요. 다커 런 명령 실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추가 인수를 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갈려요. CMD 같은 경우는요. 다커 런에서 인수를 주면 원래 CMD에 있던 명령이 그냥 그걸로 완전히 대체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도 나왔는데 더커 파일에 CMD echo hello from CMD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 다커런 my 이미지 ls-al 이렇게 실행해 버리면 echo 명령은 아예 실행도 안 되고 그냥 ls-al 이게 실행되는 거죠. hello from CMD는 못 봐요. 아, 그냥 싹 바뀌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엔트리 포인트는 좀 달라요. 다커런에서 준 인수를 기존 엔트리 포인트 명령의 매개 변수로 추가해요. 예를 들어서 엔트리 포인트 echo hello from 엔트리 포인트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다커런 my 이미지 world 이렇게 실현하면 결과가 hello from 엔트리 포인트 world 이렇게 나와요. 그 world라는 인수가 echo 명령 뒤에 딱 붙는 거죠. 아하, 하나는 통째로 교체, 하나는 뒤에 추가.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로 다커 파일 쓸 때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효과적일까요? 혹시 둘을 같이 쓰기도 하나요? 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 둘을 같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유용하거든요. 보통 엔트리 포인트는 뭐랄까, 이 컨테이너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시작되면 무조건 실행되어야 하는 핵심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웹서버 실행 파일이나 뭐 자바면 java-jar, app.jar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엔트리 포인트로 딱 박아두는 거죠. 그리고 CMD는 그 엔트리 포인트로 지정된 핵심 명령에 기본으로 전달될 인수,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데 써요. 그래서 도커런 할 때 아무 인수도 안 주면 CMD 값이 엔트리 포인트 명령의 인수로 쓰이고요. 만약 인수를 주면 그럼 CMD는 그냥 무시되고 사용자가 준 인수가 쓰이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Node.js 예시가 딱 좋은데요. entry point node server.jr 이렇게 해서 앱 실행은 고정시키고 CMD 포트 8080 이렇게 기본 포트를 주는 거죠. 그럼 평소엔 그냥 8080 포트로 뜨지만 만약 도커런 마이노드 앱 포트 9000 이렇게 실행하면 9000번 포트로 딱 실행되는 거예요. 안정성은 지키면서 필요할 때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성과 유연성 둘 다 잡는 거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아직 쿠버네티스를 안 쓴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경영진한테 우리도 K8S 도입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요.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딱 보여줘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ROI 지표를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쿠버네티스 도입 효과라는 게 그냥 뭐 좋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인프라 비용, 배포 속도, 장애 복구 시간, 개발 생산성 같이 경영진이 딱 들으면 오! 할 만한 구체적인 지표들에서 정말로 눈에 띄는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기업 사례는 증명이 된다는 거고요. 오, 실제 사례요? 구체적인 수치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좋아지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사례나 통계들 보면 꽤 놀라워요. 첫째로 인프라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커요.
이게 리소스 사용률을 최적화해 주니까 평균적으로 30%에서 한 50%까지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샌드보드라는 회사는 노드 비용을 50%나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보통 평균 40% 절감 이 정도는 흔히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둘째는 배포 속도랑 안정성, 이게 확 좋아져요. 뭐 예를 들면 배포 시간이 1시간 걸리던 게 5분으로 줄었다. 그럼 92% 단축이잖아요. 배포 성공률도 85%에서 뭐 99.5%까지 올라가고 개발자 한 명이 하루에 배포하는 횟수도 2번 하던 걸 15번씩 할 수 있게 된다? 이건 뭐 서비스 개선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와, 배포 횟수가 그렇게 늘어난다고요? 네, 그만큼 자동화되고 빨라진다는 거죠. 셋째는 장애 복구 능력이에요. 평균 장애 복구 시간, MTTR이라고 하죠. 이게 막 2시간 걸리던 게 5분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어요.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문제 있는 파드 죽이고 새로 띄우고 하니까요. 이걸로 시스템 가동률 99.99% 뭐 이런 목표 달성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야, 비용 줄고 배포 빨라지고 안정성 높아지고 이건 뭐 안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개선들이 다 합쳐지면 투자 대비 효과, ROI는 어느 정도로 보나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개선들을 다 종합했을 때 쿠버네티스 도입하고 평균 한 5개월 정도면 투자 비용 복구, 손익분기점, 3년 동안 보면 평균 357%의 ROI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신입 입장에서 처음부터 전사 도입합시다 이러는 것보다는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 같이 좀 작은 범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실제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적이겠네요. 쿠버네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부 동작 방식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죠. 포드가 딱 생기면 클러스터 안에 노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어디에 이걸 배치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스케줄링 과정이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 쿠버네티스 핵심 컴포넌트 중 하나인 큐브 스케줄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크게 보면은 4단계 정도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노드를 찾아서 파드를 딱 배치해줘요. 이게 꽤나 똑똑하게 설계돼 있어요. 1단계는요. 일단 대상 파드를 찾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스케줄링 큐. 스케줄러가 계속 API 서버를 보고 있다가 아직 노드가 정해지지 않은 노드 네임 필드가 비어있는 펜딩 상태인 파드를 발견하면 이걸 스케줄링 큐라는 곳에 넣어요.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파드에 설정된 중요도, 프라이어리티 같은 걸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큐 안에서도 정렬을 좀 해요. 2단계는 필터링이에요. 큐에서 파드를 하나 딱 꺼내와서 이 파드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노드가 어딘지 후보 노드를 걸러내는 거죠. 조건을 여러 개 따져봐요. 예를 들면 파드가 나 CPU 이만큼, 메모리 이만큼 필요해, request 하고 요청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노드인지, 또 파드에 뭐 노드 셀렉터나 노드 어피니티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만족하는지, 노드에 혹시 테인트라고 오염 표시가 돼 있으면 파드가 그걸 톨러레이션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 노드는 그냥 탈락시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파드의 CPU나 메모리 요청 리퀘스트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게 적어 놓으면 모든 노드가 다 필터링해서 탈락해서 파드가 계속 펜딩 상태로 둥둥 떠다닐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리소스 요청 값을 현실적으로 잘 적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만약 파드가 계속 펜딩 상태다? 그럼 거의 10중 8구 스케줄링 문제거든요. 그럴 땐 쿠베키티 cl describe pod name 이 명령어를 쳐보면 아래 events 섹션에 스케줄러가 왜 실패했는지, 뭐 예를 들면 03 노드가 available, 3 insufficient CPU 이런 식으로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걸 보고 CPU 노청을 너무 높게 잡았구나 하고 수정해야죠.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필터링을 통과한 노드들이 이제 후보로 남았잖아요. 그럼 3단계, 점수 매기기, 스코어링으로 가요. 이 후보 노드들한테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최고의 노드를 뽑는 과정이에요. 점수 기준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은 자원, CPU, 메모리가 더 많은 노드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파드 쓸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미 그 노드에 단노드 되어 있으면 이미지 지역성, 이미지 로컬리티 점수를 더 줘요. 빨리 뜰 수 있으니까요.
또는 뭐 같은 서비스에 속한 다른 파드들이 있다면 가급적 다른 노드에 분산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바인딩이에요. 최고 점수를 받은 노드가 딱 결정되면 스케줄러가 자, 이 파드는 이 노드로 가라 하는 정보를 담은 바인딩 객체를 만들어서 API 서버에 알려줘요. 그럼 API 서버는 이 정보를 클러스터 상태 저장소인 etcd에 기록하고 이제 그 결정된 노드에 있는 쿠블렛한테 야, 너네 노드에 팟 만들어야 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럼 그제야 쿠블렛 실제로 컨테이너를 띄우고 팟 상태를 러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와, 4단계에 걸쳐서 최적의 집을 찾아주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자, 다음 시나리오는 진짜 들으면 등골이 좀 오싹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 중인 레디스 있잖아요. 그거 메모리 덤프를 kubectl exec 명령으로 직접 들어가서 뜨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자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완전 강조하는데 그 이유를 운영체제 OS 수준에서 설명해야 한대요.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아,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쿠브트hl exec, 이게 개발할 땐 참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운영 중인 레디스 폿에 직접 들어가서 메모리 덤프, 특히 그 동기 방식인 세이브 명령 같은 걸 내리는 건 진짜 시스템 전체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에요. 시한폭탄 맞아요. 왜 그런지 OS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딱 감이 와요. 시한폭탄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첫 번째로 메모리가 터질 위험, 아웃 오브 메모리가 엄청 커요. 이게 왜냐면 리눅스는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 때 카피온 라이트, COW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레디스가 덤프를 뜨려면 내부적으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때 처음에는 부모랑 메모리를 공유하다가 덤프 도중에 레디스 데이터가 막 바뀌면 그 변경된 부분만 복사해서 원본을 유지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최악의 경우 덤프 작업 중에 레디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순간적으로 거의 2배까지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2배요? 네, 예를 들어 레디스가 평소에 4기가를 쓰고 있었다면 덤프 중에 순간적으로 8기가 가까이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노드에 여유 메모리가 없거나 아니면 팟에 설정된 메모리 제한, 리밋이 낮다. 그럼 리눅스 커널에 있는 OM 킬러라는 애가 메모리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여버려요. 네. 이때 재수 없으면 레디스 자기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같은 노드에서 돌아가던 다른 중요한 서비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파일 하나 저장하는 건 줄 알았는데 메모리가 2배나 필요할 수 있다니 충격인데요. 다른 위험은 없나요? 하늘이 있죠. 두 번째는 서비스 중단이랑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I/O 블로킹이에요. 특히 레디스의 세이브 명령은 동기 방식이라서요. 덤프 파일을 디스크에 다 쓸 때까지 레디스가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그냥 멈춰버려요. 서비스가 말 그대로 얼음 상태가 되는 거죠. BGSAB는 백그라운드에서 하긴 하는데 이것도 결국 대용량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는 작업이라 디스크 I/O 부하를 엄청나게 일으켜요. 그러면 디스크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 노드에서 같이 돌아가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성능까지 줄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로는 CPU 사용량 급증, CPU 스파이크 문제도 있어요. 덤프 만드는 과정 자체가 CPU를 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CPU 사용률이 확 치솟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정상적인 작업에 써야 할 CPU 시간을 뺏는 것도 문제고 또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늘려서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만약 포드에 설정된 메모리나 CPU 제한을 넘어서 버리면 쿠버네티스는 가치 없어요. 그냥 비정상 포드로 보고 즉시 종료, 킬 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크래시로 백오프 상태에 빠져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거고요. 와, 진짜 여러 각도에서 위험하네요. 그럼 운영 환경에서 레디스 데이터 백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안전한 대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서비스 요청을 받는 마스터 노드가 아니라 데이터를 복제하고 있는 슬레이브나 레플리카 노드에서 덤프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터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레디스 명령 중에서도 동기식 세이브 말고 백그라운드로 도는 BGS 세이브 명령을 쓰는 게 훨씬 낫고요. 그 외에도 트래픽이 제일 적은 새벽 시간 같은 업무 외 시간에 스케줄링해서 자동으로 백업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백업만 전문으로 하는 리드 온리 복제본을 하나 더 두는 방법도 생각해야 해요.
아무튼 쿠버네티스 exec로 운영 DB에 직접 들어가서 덤프 뜨는 거 이건 진짜 피해야 할 최악의 수 중 하나예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인데요. 이걸 왜 쓰는 걸까요? 그냥 뭐 리소스들 구분하려고 폴더처럼 쓰는 건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임스페이스가 그냥 단순히 파일 정리하는 폴더 같은 역할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의 물리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단위로 나눠서 쓰기 위한 기능이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들이 생기거든요. 논리적으로 나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은 건가요? 첫째로 리소스 이름 충돌을 막아줘요. 예를 들어 여러 팀이 한 클러스터를 같이 쓰는데 A팀도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싶고 B팀도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임스페이스가 없으면 이름이 겹쳐서 둘 중 하나는 못 만들어요. 근데 dev 네임스페이스랑 prod 네임스페이스를 쓰면 dev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랑 prod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는 서로 다른 걸로 인식돼서 문제없이 둘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름 앞에 네임스페이스가 붙어서 고유해지는 거예요. 둘째는 환경 분리에 좋아요. 뭐 개발 환경 dev, 테스트 스테이징 환경 스테이징, 실제 운영 환경 prod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리소스를 딱딱 구분해 놓으면 각 환경별로 필요한 설정이나 리소스 버전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셋째, 자원 할당량을 관리, 리소스 쿼터를 할 수 있어요. 네임스페이스별로 너네는 CPU 총 이만큼만 써, 메모리는 이 정도까지만, 파드는 최대 50개까지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발팀이 쓰는 dev 네임스페이스가 실수로 클러스터 자원을 다 빨아먹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오, 자원 제한도 걸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넷째, 접근 제어, RBAC,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의 기본 단위가 돼요. 특정 사용자나 그룹한테 너는 dev 네임스페이스에만 접근해서 파드 목록 보고 로그 볼 수 있어 라든지 운영팀은 프로드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권한을 세밀하게 줄 수 있어요. 보안이랑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폴리시를 적용하는 단위로도 많이 쓰여요. 네임스페이스를 기준으로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파드끼리 통신 허용, 다른 네임스페이스로는 통신 차단,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 규칙을 정할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권리 기능을 제공하는군요. 그런데 아까 논리적 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물리적 격리랑은 좀 다르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네임스페이스를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고 또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임스페이스는 리소스를 구분하고 정책을 적용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한 도구지만 절대로 완전한 물리적 격리를 보장해주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끼리도 얼마든지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해요. 물론 네트워크 폴리시로 막을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 특정 노드 하나에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면 그 노드 위에서 돌아가던 여러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클러스터 전체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비유하자면 네임스페이스는 사무실 안에 칸막이를 쳐주는 거지 건물을 따로 지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아하, 칸막이 비유 좋네요. 논리적인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한계까지 알아야 제대로 쓰는 거군요. 이것도 로컬에서 미니 큐브 같은 걸로 직접 네임스페이스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게 이해에 빠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신입 데브옵스 면접 가이드 이 자료를 가지고 도커의 CMD와 엔트리 포인트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쿠버네티스 도입할 때 어떤 숫자로 선택해야 하는지, 포드 스케줄링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 중인 레디스에서 쿠버큐티스 exec 덤프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 정말 실무에서 마주칠 법한 핵심 개념들을 좀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다룬 내용들이 뭐 도커, 쿠버네티스, 레디스 이렇게 개별 기술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배포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 속에 다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에요. 도커 파일에서 명령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컨테이너 동작을 결정하고 쿠버네티스의 자동화 기능이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지
또 운영할 때 잘못된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능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원리와 잠재적인 위험까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데브옵스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네임스페이스가 강력한 논리적 분리 도구이긴 하지만 완전한 물리적 격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환경에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논리적 분리를 넘어서는 진짜 물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정말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가 예측 불가능하게 자원을 막 쓸 때, 혹은 서로 전혀 다른 신뢰 수준을 가진 고객 테넌트들을 완벽히 분리해야 할 때 같은 상황이요. 만약 그렇게 강력한 격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네임스페이스 말고 어떤 기술이나 아키텍처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냥 클러스터를 아예 따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가상머신 기반의 격리 솔루션을 쓴다든지 혹은 뭐 카타 컨테이너스 같은 특별한 기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돼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